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살펴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려운 민생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춘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개혁에 매진했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도록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휴직 사용,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수준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각종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기획부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지만 자문 성격이 강한 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료 개혁도 반드시 함께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곳곳에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히 새기겠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등 이전보다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가 실제 민생에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남은 3년 임기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에 현명하지 못한 서신으로 국민께 격정을 끼친 부분이 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 나아가 앞으로 재판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면서 소통 노력을 보여줬는데 내용 면에서는 기존 입장과 비슷해서 평가는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집무실 모두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 장소인 브리핑룸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 만이란 시간을 의식한 듯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회견장을 가득 메운 내 외신 기자 150여 명은 앞다퉈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모두 2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나 부족 등의 단어를 쓰며 회견 내내 낮은 자세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쓴 모습이었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수사 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대부분에서 기존과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1시간을 넘겨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며 7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하시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더 자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난 2년의 국정기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회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성군 출신의 삼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신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참석 당선인 102명의 절반을 넘는 70명의 지지를 받아 결선을 치르지 않고 당선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여야 협치의 길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종명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의 불통으로 정치가 실종됐고 그 여파로 국회도 협치의 길이 막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해선 현안인 민생회복 긴급조치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추 신임 원내대표가 5월 말 본회의 의사 일정 협의된 없다는 기존 입장 취지로 말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단일한 의견을 내놓지 못해 협의가 어려웠다고 지적을 했는데 의료계는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담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런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의료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를 몇 명 증원할지에 대한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통일된 의견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핵심적인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멈추고 협의를 통해 내년 정원을 정하자는 것이 통일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가 무조건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사나 병원 상당수가 오늘 전국적인 하루 휴진에 나섭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의정 간 대화에 물꼬를 트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하루 동안 비응급 수술을 멈추는 등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집단휴진에는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이나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되며 이후에는 주 1회 휴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국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운용 전략부대가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차 대전의 주력 전차 T-34부터 시작해 각종 기계화 부대와 첨단 미사일이 위용을 과시했고 전투기는 상공을 날며 연막으로 하늘에 러시아 국기를 수놓았습니다. 이틀 전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서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방 엘리트가 지역, 인종, 종교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임을 상기시켰습니다.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им угрожать нам.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силы всегда в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한 푸틴 대통령은 전선에서 싸운 군인들은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투입 군인 1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9천여 명이 열병식에 동원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를 자신의 장기 집권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급 인사는 옛 소련 소속 국가 등 극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굳은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다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지원 중단 발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몇 주간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에서 지상전을 펴지 않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fah ground operation would actually strengthen Hamas's hands at the negotiating table, not Israel's. That's our view. 미 국무부는 라파에서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도 하마스를 없앨 방법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presented a full range of other policy choices that they can make that we think would achieve the goal of dismantling Hamas. 법정에 출석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건 하마스를 편드는 이적 행위라는 겁니다. If any Jewish person voted for Joe Biden,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s totally abandoned Israel. And nobody can believe it.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 출석한 국방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And what they can and can't use when everybody around them wants to kill all the Jews. 친이스라엘 성향 민주당 의원들도 동맹에 대한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까지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 강행 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경고에 남의 도움 없이도 라파를 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정신의 힘과 신의 가호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유럽은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의 경연장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가수가 참가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래 경연으로까지 번진 중동 갈등,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국의 음악 팬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유럽 최대의 음악 경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준결승과 결승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나라는 37개국. 여기 이스라엘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부른 이스라엘은 참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Israel is a part of the competition, and we think that's wrong. They should not be a part of it, as Russia is not a part of it. 또 다른 팬들은 이스라엘 가수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반박합니다. Eden Golan, she has amazing voice, and that should be in the competition. And when they're saying terrible things even about her, I should be here. 이번 경연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현장 주변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와 친이스라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도 있어 현지 경찰은 비상입니다. At this point, there's nothing that points to the demonstration being violent. Of course, there might be people at the demonstration who tries to take advantage of it, but if that's the case, we'll be prepared for it. 민간인이 밀집한 가자지구 라파에 대해 지상전을 예고한 이스라엘. 중동 위기가 부른 긴장감은 음악 축제에까지 그림자를 들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일정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족 건설 사업가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열립니다. 권 전 회장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부터 밝힐 전망입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고 낸 이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 11시 반에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대장동 비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수사한다고 주장한다며 그 근거인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사동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의 11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의 2차 공판 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안 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속 상태라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 관련 규정상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A씨는 과거 수학능력 시험 만점을 받은 경력에 서울 지역 명문 의과대학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의과대학은 A씨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석이 어렵더라도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며 대학이 문제를 알게 된 이상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대 규정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입니다. 또 절차상 대면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본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예외적으론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구속 상태여서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긴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징계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남학생 김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대의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의대생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오늘 범죄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의대생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파악을 시도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A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차선 변경을 안내하는 화살표에서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앞쪽에는 안전 삼각불도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2차로로 핸들을 꺾어보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한국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 안전조치 하려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를 이 충격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로 넘어갔어요. 40대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2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오금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 거품을 줄이거나 굳지 않게 만드는 데 이산화규소를 씁니다. 이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직접 먹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이를 마치 암이나 중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규소수를 제조 판매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면역 기능과 노화 방지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름 아닌 이산화규소, 거품 제거제 등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첨가물로만 써야 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 1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보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2배 이상을 넣어 먹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햇선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이 식품 첨가물인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식품 첨가물일 경우에는 직접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고발하고 담당 지자체에 최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조나 보존 과정에만 쓰는 식품 첨가물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섭취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지수가 전주와 비교해 0.09%가 오르면서 51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신규 매물까지 감소해 구축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네이버가 협상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소프트뱅크 최고 경영자의 발언 등에 기존 입장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호조와 설비 투자 회복에 따라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폭우나 가뭄 등 강수량 변화가 기온 변화보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각각 그랜저와 GV80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해외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대표 지수인 P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61.35를 기록해서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대표 지수인 닥스도 전날보다 1.08% 오른 18,686.85로 거래를 마쳐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여 건 늘어난 23만 1,000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건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가라앉고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위안화 기준 수출액이 작년 대비 5.1% 증가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세관은 4월 수출액이 2조 800억 위안, 우리 돈 약 393조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액은 1조 5,600억 위안, 우리 돈 약 295조 원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YTN은 앞서서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표류하는 곳이 많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공사비 급등은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금리까지 이른바 트리플 악재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인데요.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축 시장의 불편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자재인 이 레미콘은 지난 3년 사이 34.6% 급등했습니다. 레미콘 원료로도 들어가는 순수 시멘트는 54.8% 올랐고 고장력 철근은 무려 60%나 뛰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 유연탄이 필요한데 유연탄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산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차단되자 값이 뛰었습니다. 철근은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 재고가 바닥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3년간 중간 건축 자재 값은 사상 최대 상승률인 39.6%가 올랐는데 공사비의 또 다른 한 축인 인건비 역시 15.8% 올랐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3D 업종 기피로 숙련된 건설 기술자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으로 낼 수 있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은 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도 공사비 급등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수년간 지속했다는 게 더 큰 타격의 원인입니다. 단년도 오르고 그 다음 년도에 어떻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특정 구간만 아니면 특정 자재 몇 개만 이렇게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지금 3년 연속 올랐다는 그 사실은 모든 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21년과 22년에 가팔랐던 건축 자재값 상승률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지난해부터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공사비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건축 시장이 오른 원가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산 사람의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30대의 비중이 껑충 뛰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부모에게 최저 1%대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효과인지 궁금한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실까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22.5%, 그리고 30대가 두 번째로 높은 18.9%였습니다.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고요. 그런데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대는 3%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30대는 4.1%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은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 수혜층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30, 40대가 집을 산 곳을 봤더니요.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과 도심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 60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위치한 B아파트로 투자 금액이 저렴해서 투자 가치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둘째 주 연예계에는 새로운 기록과 인기 가수들의 신곡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4가 흥행 독주를 이어갔고 이명웅 씨 등 인기 가수들의 신곡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스크린 관련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범죄도시 4 굉장히 지금 흥행인데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000만을 넘을까요? 네, 이제 1000만 돌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화 범죄도시 4는 9일 기준 누적 관객 수 884만 3천여 명으로 15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번 주말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돌파하면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3편 연속 1000만을 넘는 트리플 1000만 영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범죄도시 4를 두고 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스크린 독점을 비롯한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4는 이전 시리즈보다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우선 작품에 대한 평가도 확연하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여성 형사 캐릭터를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등 약간의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이야기 구조와 유머가 반복돼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최근에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범죄도시 4의 상영 점유율이 80%를 웃돌면서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상영 점유율은 영화관의 전체 상영 횟수에서 한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하지만 극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네. 관객들이 많이 찾을 만한 영화를 우선순위로 영화관을 상영관을 배정을 하는데 네. 범죄도시 4를 제외하면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배급사들이 범죄도시 4의 개봉 시기를 피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규모 적자를 감수했던 극장들의 어려운 현실이 맞물려서 논란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팝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수 임영웅 씨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신곡을 냈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6일 오후에 두 곡이 담긴 새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네. 신곡 온기와 홈이 발매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1,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음원 발매에 앞서서 공개한 온기의 뮤직비디오도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로 임영웅 씨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 안은진 씨가 함께 출연한 이 뮤직비디오는 단편 영화의 일부 장면으로 영화는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는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의 앙코르 공연을 열고 팬들을 만납니다. 네. 예. 이명웅 씨 콘서트는 피켓팅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피켓팅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뭔가 뭐 피 튀기는 피 터지는 뭐 그런 피켓팅이라는 건데. 이름으로 그런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네, 자녀분들이 이번에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효도 네. 선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예매일이 4월 10일이었는데 이번에 이틀간 공연을 볼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기자만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배우 박보영 씨가 예매에 성공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안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3월 22일에 공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안표와 관련한 처벌
처벌이 강화가 됐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막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매크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고 다른 수단으로 암표를 판매를 하면 20만 원의 벌금형인데 벌금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계적으로 암표가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2주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도어 이사회가 오늘 열리는데 이 사태의 좀 변곡점이 오늘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도어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요. 네. 민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 측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을 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 일정은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통해서 추진하는 계획보다 1, 2주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 측이 원하는 시기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예상대로라면 이 임시주총이 뉴진스 컴백과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 네. 뉴진스가 컴백 활동을 하는데 또 지장은 없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민 대표가 해임이 되더라도 뉴진스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뉴진스의 컴백 활동 성공은 하이브와 민 대표 측 모두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가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는 24일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일정을 연이어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계 소식도 짚어보겠는데 최근 미국 패션계 최대 행사 맷갈라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K-팝 아티스트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짚어주실까요? 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맷갈라에서 파파라치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레드카펫을 촬영한 일부 파파라치들의 발언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영상을 보면 파파라치들은 로봇 같다며 점프를 해라고 무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무례한 요구에 리더 방찬 씨는 손뼉을 치며 다른 멤버들의 주목을 끈 뒤에 퇴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5일은 식목일, 5월 10일 바로 오늘은 바다 식목일인데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점차 황폐화하고 있는 해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온난화로 점점 사막화하고 있는 바다에 육상처럼 해조 숲을 조성해서 바다 생태계를 지키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제주 해안. 플라스틱 페트병부터 폐어구, 스티로폼 등이 뒤섞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14.5만 톤. 정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온난화로 점차 오르는 해수 온도는 바다의 황폐화 속도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무려 19.8도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온난화로 발생하는 열의 90%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록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으면 해조류가 살기 힘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점차 바다가 사막화에 이르며
바다 밑 생물이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막으려면 해조류가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나선 정부는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5월 10일을 바다의 식목일로 제정해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의 그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는 바다숲이 정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실시했던 그 조성된 바다숲들은 잘 관리가 진짜 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는 게.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바다숲을 조성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총 5만 4천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해 거주민을 퇴거시키면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빌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거대 국책 사업으로 직선도시 더 라인과 바다 위의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 등의 건설 계획 등을 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으로 망명한 사우디의 라비 알레니지 대령은 사우디 당국이 네옴시티 대지 확보를 위한 퇴거 철거 과정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레네지 대령은 2020년 4월 더라인 건설을 위해 한 부족마을 거주민들을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계속 저항하는 사람은 살해돼야 한다며 집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당시 거주민들이 퇴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희년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희년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합니다. 이번 정기 희년은 12월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2026년 1월 6일에 끝납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저녁 기도회를 주례하고 칙서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영화 반지의 제왕 속편을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자슬라브 워너브라더스 최고 경영자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속편인 로드 오브 더 링스 더 헌트 포 골룸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개봉 시점은 2026년입니다. 이 신작은 모션 캡처 기술로 골룸을 연기한 배우 앤디 서키스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주연도 맡습니다. 서키스는 성명에서 골룸의 유명한 대사죠. 예스 프레셔스로 운을 뗀 뒤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다시 한번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날 때가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은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하다고요. 네, 연일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로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8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특히 영동과 남부지방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에도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중부와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